자, 정전기 유도 관련된 문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물질은 전화, 그지? 네, 전하라고 부르는 것들,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일반적으로 물질관에서 플러스 격을 띄고 있는 입자들은 어떤 놈들이지? 양성자들, 그지? 양성자들은 그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다고 아마 너희들이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전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보호의 전자 껍질 이론까지 아마 다 배웠었을 겁니다. 학교에서도요. 네. 전자 껍질 이론 안 배웠냐? 보호에? 너희 1주기, 2주기 있잖아, 배웠잖아. 첫 번째 그 뭐지? 안쪽 껍질에서 1주기에서 전자 2개가 존재할 수 있고. 아직 안 배웠니? 그거 아마 통합과학에 아무튼 뭐 그거는 아무튼 뭐 그건 물리학과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건 됐어. 그렇다 치고 아무튼 오늘 선생님이랑 다룰 학문은 이제 전자기학으로서 이런 이제 자유전자, 프리일렉트론이라 부르는 이제 자유전자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현상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현상, 이건 이제 이미 중학교 때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니까 중복된 이론 선생님이랑 다시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만 채고 가자,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전기 파트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시험범위니까 이것도 실제 시험범위고 그 꽤나 자주 나왔던 영역입니다. 아예 안 나왔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들만 한 번씩 쭉 한번 풀어보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빠르게 그냥 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자, 한번 보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론 설명 좀 하고 좀 그렇게 할게요. 대전되지 않은 상태의 두 전연체 A, B를 서로 마찰시켜 A를 음전하로 대전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A하고 B가 지금 무슨 물질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A가 무슨 극으로 대전되어 있어?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는 무슨 극으로 대전됐겠어? 볼 것도 없이 뭐 그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지 않겠냐? 맞냐 안 맞냐? 두 물체를 접촉시켜서 대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중성인 물체를 전기적인 성질을 띤 물질로 만든다라는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두 물질 서로 이제 대전열이 다른 두 개의 물질을 접촉시켜서 마찰을 시키게 되면 그 물질의 최외곽이 제일 바깥쪽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일부 전하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전자를 잃은 놈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얻는 놈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극성이 이렇게 분극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린 대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쪽에서 옳은 것들을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기억, B는 음전하로 대전된다가 아니라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니까 잘못된 거고 니은, A,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극성으로 대전되니 당연히 인력이 작용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찾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니은 하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니은 하나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에보나이트 막대, 유리 막대 이런 물질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에보나이트 막대 뭔지 모르는 사람 있냐? 다 알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에보나이트 막대. 뭐라고? 다른 물질과 대충 이렇게 대전열상에서 보면은 제일 음전화 쪽에 있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걸 보고 에보나이트 막대라고 부르는 걸까? 혹시 아냐? 본 적 있는 사람 에보나이트 막대? 빨대? 아이, 빨대는 플라스틱이지. 에보나이트라고 보기 힘들어요. 에보나이트 막대하고 가장 유사한 물질이 뭐냐면 PVC 파이프. 그 있잖아, 그 파이프관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된 파이프관 있잖아요, 수도관 같은 거. 회색으로 된 거. 그게 에보나이트 막대하고 가장 유사한 물질입니다. 겁나 단단해갖고 그 예전에 선생님들이 보면 과거 선생님들이 이게 매로 사용하던 파이프관이 있어요. 절대로 안 부러집니다, 절대로. 네. 그거 때리면 착착 달라붙어요. 그런 그 파이프관이 있는데 플라스틱 파이프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PVC가 아니에요. PVC가
그게 이제 에버나이트 막대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표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 이번에 다 푸는 사람 이번에 다 몇 번이야? 4번. 그렇지 4번이지 4번. 4번 넘어갈게요. 요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 3번. 자 3번의 답을 공개를 하면은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전되냐면 자 이 안에 지금 뭐가 있지?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물체가 지금 여러 개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는 거지, 그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안쪽은 요거 이제 금속으로 된 컵이기 때문에 안쪽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되는 현상이 생기고 반대로 바깥쪽 컵은요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대전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와 이제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검정기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검정기. 자, 검정기는 무슨 극으로 대전될까? 위에가 플러스. 네. 이렇게 되면 위쪽이 플러스로 대전되고 밑에 또 무슨 대전? 플러스로 대전되면서 이 검정기의 금속 박이 살짝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예측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자, 4번 갑시다. 4번. 4번의 A, B, C, D 중에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있는 대로 골라보래. 이건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분명히 두 금속공은 같은 질량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두 공을 갖다가 저렇게 그 뭐지 A, B 사이에서가 서로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지금 그림 나처럼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올바른 거 두 가지 고르면 될 것 같은데 뭘 알 수 있을까? 정답은 AD야? BD? 정답은 CD입니다. CD. CD.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당겨져 있고 하나는 좀 덜 당겨진 이런 느낌인데 자, 두 물체에게 발생되는 힘은 인력입니다. 인력.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서로 잡아 당기는 힘인데 그때 역학상에서 보면은 그때 발생되는 힘들은 이 물질에게 질량 중심점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때 이 두 개의 질량 중심을 같은 작용선상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그때 잡아 당기는 힘에 대한 부분은 요겁니다. 요거 그지? 요런 식으로 이제 잡아 당겨지게 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거든. 요거 그래서 이때 발생되는 요 힘의 크기는 같은 작용선상에서 서로 같은 힘으로 잡아당긴다는 것으로 이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같은 힘으로. 근데 이제 이 두 물체 다 모두 뭐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중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힘들이 자, 세 힘이 평형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때 이 세 힘의 평형 상태에서 요 중력과 여기 있는 이 장력의 크기가 합쳐져 가지고 요 힘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힘을. 무슨 말인지 아냐?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요 텐션의 크기하고 여기 있는 요 장력 아니 중력의 크기가 만나 가지고 요 두 개의 힘에 대한 평형이 합벡터가 요 힘을 만나게 되고 요 두 개의 힘이 합벡터가 여기 있는 요 인력의 크기와 같게끔 작도가 되면 되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그러면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지금 중력에 대한 방향의 힘의 크기가 요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발생되는 텐션의 크기하고 얘한테 발생되는 중력의 크기의 합벡터가 여기 있는 요거하고 크기가 같아야 되거든. 그럼 이제 뭐 대충 작도를 해보면 텐션의 크기하고 중력의 크기가 좀 길어야 돼. 이거는 중력의 크기가 좀 길어야만 요게 두 개가 합벡터가 요렇게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예. 너무 길게 그렸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두 힘에 대한 합벡터가 요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전기력의 크기하고 크기가 같아야만 두 물체가 이렇게 정지 상태로 있을 수 있게끔 작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물체에 대한 중력의 크기 누가 더 큰 거야? 당연히 제가 이 물체가 아래쪽 방향으로 더 긴 그 뭐지 화살표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오른쪽 물체가 질량이 더 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작도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거. 자, 그 느낌 너희들 이거 직접 작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답은 그래서 CD다, 알겠죠? 이때 너희들이 착안할 점은 두 공이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반드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알겠지? 누가 누구를 더 많이 더 세게 딱 잡아당기고 누구를 덜 세게 잡아당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 발생되는 전기력의 크기는 원래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F는 G R제곱의 Q1, Q2라고 하는 요런 지금 요런 거 하지 맙시다. 됐어. 이렇게만 하고 답은 CD로 결정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림 가에서 왜 갑자기 그림 나가 돼 버렸을까? 이거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 이거? 그렇지. 지금 서로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었던 것은 어느 한쪽은 마이너스, 어느 한쪽은 플러스, 서로 이제 다른 극성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접촉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두 개의 전하가 이제 서로 나눠지면서 같은 전극으로 이제 발생되게 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띄는 거죠. 근데 두 개가 접촉되면서 왜 같은 극을 띄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극성을 띠고 있는 이 두 개의 물체가 왜 접촉 이후에 같은 극성을 띠게 되는 거지? 전하는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흐른다고 배웠어 너희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배웠어? 그게 아닐 텐데요. 뭔가 좀 잘못 개념을 잡고 있구만.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밀도가 큰 쪽에서 전하의 밀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양성자와 그지?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직접 이동이 가능한 건 양성자야 전자야? 전자입니다. 전자라고 해서 모두 다 이동 가능한 거 아니고 프리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자유전자만이 실제로 물질과 물질 사이를 갖다가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녀석들이야 일반적으로. 나머지 전자들은 그 원자들의 그 인력에 이끌려서 속박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자라고 해가지고.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물질관이 안 섰는데 너희들?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자 봐봐. 내가 재준이한테 물어볼게. 똑똑하게 생겼으니까. 재준아. 도체라고 불리는 물질들은 어떤 물질들이야? 전기가 알았어. 그래 알았다. 부도체는요? 전기가 안 흐르는.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는 녀석이고 부도체는 전기가 잘 안 흐르는 녀석이고 반도체는 뭐야? 내가 바로 묻고 싶은 게 그거야. 반도체? 반도체는 뭐야 그러면? 땅에 흐르는 그 죽는 거에 따라서 저요? 근데 이거 화학사 해잖아. 내부에서 답답하구만. 답답해. 우리가 등지 1점. 이것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요. 얘기가 안 되잖아. 일단 너희들하고 나하고 지금 갭 차이가 너무 나버리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물질감부터 통일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이거?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언제까지 도체를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로 이해를 하고 있고 부도체를 전기가 안 흐르는 물질로 이해하고 있을 거야? 자유전자 많은 거. 또 저 뭔 소리야? 또 그거는 도체. 도체 안 통해. 아쉬웠다. 일반적으로 초등 과정 때는요. 방금 재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배웁니다.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 부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로 배워요 실제로요. 근데 이제 그때 물음을 반도체는 뭐야? 그러면 그럼 전기가 중간 정도로 흐르는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중등 과정 때 살짝 개념을 한번 바꾸죠. 도체는 방금 재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전자가 풍부한 물질. 그러니까 암만 걸어주면 자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자유전자가 흘러가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물질. 반대로 부도체는요. 자유전자가 거의
없는 물질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때도 또 물어보죠. 반도체는요? 그럼 자유전자가 중간만큼 있는 거예요. 이제 이질 안 한다고. 말이 되냐?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고등과정 때 다시 한번 물질관을 다시 한번 뒤집습니다. 원래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건 아직 너희들이 물질관에 대한 부분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둘러댄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지도 않는 내용을 갖다가 실제로. 그럼 지금부터 도체, 구도체, 반도체가 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명칭을 지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물질은요 기본적으로 원자 모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세로축은 에너지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물질마다 이 에너지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가장 바닥 상태에 있는 녀석은 원자핵이에요. 원자핵은 이런 에너지의 크기 중에서 가장 바닥 상태에 있는데 수소 원자의 준위를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릭 볼트라고 하면서 가리킵니다. 그거는 양자 역학적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갑다 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물리학에서는 실제로 원자가 구성되어 있을 때 원자의 이치는 즉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모두 에너지로 보고 원자의 준위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전자들의 위치에 대한 준위들을 에너지 띠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너지 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질마다 이렇게 원자핵이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구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전자들이 이 위에 얘네들의 이제 궤도상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요 에너지의 그 범위를 에너지 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띠에서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서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상대성 이론 보면은 움푹 시공간이 일그러져 있다 돼 있지, 그지? 흐량 그래. 그리고 거기에 태양이 있으면 이 주변을 돌고 있다고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딱 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원자핵은 실제 원자 질량의 99.9%를 차지하기 때문에 질량이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은 시공간을 갖다 가장 많이 일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가장 바닥 쪽에 존재하고 있는 놈이고 그 위에 그 움푹 패여진 공간의 일그러짐에 전자들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런 모델을 제시를 한 거야. 실제로 그렇게 생긴지 안 생긴지 난 모르겠어. 어쨌든 물리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허용된 띠라고 얘기합니다. 허용된 띠. 근데 이런 띠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화학에서는 전자껍질. 이걸 전자껍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걸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걸 이렇게 세워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 실제로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공간상으로서.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들이 존재하는 위치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그 1900년도 초에 이론입니다. 그게 이제 보의 전자껍질 이론이 탄생된 배경이기도 하고요. 물리학이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런 물질관에 대해서 이제 정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또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전자들의 준위가, 전자들의 위치가 결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 게 이제 정론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치적으로, 수학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전자들이 이런 데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 이런데. 화학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띠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는데 에너지 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준이라고 얘기한다. 준이. 즉 낮은 준위에 있는 전자들이 높은 준위에 있는 전자띠 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런 걸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전이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전이 현상. 근데 이런 전이 현상이 일어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바로 이 전자들에게 뭐가 공급돼야 돼?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돼. 근데 이 두 띠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이 띠틈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전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띠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자화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지 않으면 얘네도 튀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높이 사이의 에너지가 100인데 요놈한테 10 10번 주면 올라갈 수 있겠느냐? 못 올라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100 이상의 에너지가 주어야만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좀 까다로운 조건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준위를 바꾸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낮은 준위에서 높은 준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익사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익사이팅. 화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뜨다 라고 얘기합니다. 들뜨다. 들뜬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원래 자리가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전자들은 다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준위에서의 에너지를 다시 방출해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성질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닥 상태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 맞지? 화학에서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 이게 그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에너지 준위 중에서도 제일 바깥쪽에 있는 여기 이걸 화학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을 원자가 전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지? 그래 안 그래? 원자가 전자. 그러면 이 원자가 전자들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놈들인데 같은 전자들이라 하더라도 에너지가 어때요? 맞아요. 더 높아요. 가장 높은 데 위치하고 가장 높은 데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렇게 페인이 이것이 바로 속박되어 있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속박된 전자. 그래서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들을 전부 다 속박된 전자라고 얘기해요. 속박된 전자.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아니야.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원자 안에 속박되어 있다고. 지 맘대로 나갔다 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절대로.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물질마다 그럼 체외곽에 있는 전자에게도 에너지를 가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처럼 들뜬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들뜰 수 있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지면 이 속박된 이 상태에서 프리하게, 그지? 자기롭게 돌아다녀 버릴 수 있는 현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의 에너지가 다 달라. 물질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들은 그 에너지가 이 정도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속박에서 풀려버릴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체라고 불러요. 도체. 이런 애들을. 그래서 이 띠의 영역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전도띠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는 체외곽에 존재하고 전도띠가 바로 붙어있는 애들을 우리는 도체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을 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금만 에너지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금방 전도띠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쉽게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온에다 그 물질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들은 전도띠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자유전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물질들 같은 경우는. 근데 반대로 부도체는 어때요? 이런 전도띠 영역이 굉장히 높은 곳에 존재해. 이 준위 자체가 굉장히 높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전자들을 계속 에너지를 갖다가 줘가지고 층층이 그 에너지를 쌓고 여기다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에너지의 높이만큼 해당되는 에너지를 공급시켜야 얘가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조건이 어때요? 매우 까다롭지, 그지? 매우 큰 열이 아니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전도띠까지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자유전자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자유전자가 거의 존재할 수가 없어. 이런 애들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는 부도체라고 부른다고. 전도띠가 굉장히 높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전도띠인데 전도띠 영역이 너무 높아. 이런 애들을 부도체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알지? 자유전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큰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자유전자가 일부 발생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에? 그럼 반대로 부도체는 어떨까? 이 전도띠 영역이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있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부도체처럼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건 아니야. 적당히 에너지만 있으면 금세 이 체외곽에 있는 전자를 전도띠 영역으로 넘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존재해. 실제로 에너지 영역상 그 에너지 그런 물질들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순수하게 이런
반도체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진성 반도체라고 부르고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한 게 바로 규소와 저마듐입니다. 네, 규소와 저마듐. 규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유리. 유리가 규산염 강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규소가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런 유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입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특별히 인공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게 되면 도체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부도체를 그런 형상을 만들려면 되게 까다로워. 부도체를 그렇게 만들면 되게 까다로운데 그렇다고 해서 도체는 애초에 자유전자가 많이 있으니 그지? 이거 조절이 힘든 녀석이고 근데 이게 반도체는 내가 원할 때 도체처럼 원하지 않을 때는 부도체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물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대 위치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렇게 나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알겠냐? 맞습니다. 네. 알겠냐고. 맞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조금만 응용해 볼게 그러면 이 도체를 열을 가할게요. 도체를 열을 가하면 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 도체 열을 가하면 도체 저항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도체 같은 경우는 금속 물질이야. 일반적으로 금속은 애초에 전기가 잘 통합니다. 애초에 금속 원소당 자유전자가 1개에서 2개, 많게는 3개씩 돼요. 이렇게 원자 하나당 2~3개의 자유전자를 만드는 이제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기본적으로 전기가 매우 잘 통하는 물질들입니다. 근데 그런 놈들을 열을 가해요. 그러면 그 녀석들의 저항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 저항이 뭐냐면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데 그게 누가 그런 현상을 만드냐면 원자 핵이 만들어. 원자 핵이. 그래서 열을 가하게 된다는 얘기는 원자 핵의 진동수를 늘린다는 얘기고 결국은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면서 실제 도체를 열을 가하면 저항이 커집니다. 너희들 컴퓨터 열 받으면 어떻게 돼? 느려져요. 느려지고 버벅거리고 그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 컴퓨터가 저항이 커지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정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냉각 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컴퓨터 관심 있는 사람 알 거예요. 막 쿨러가 엄청나게 막 크게 막 달려 있기도 하고 막 그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너희들 그 그래픽 카드 그 4070 Ti 뭐 5070 Ti 5090 같은 거 보면은 판은 이만한데 이제 여기다가 그 냉각 장치로 그냥 쿨러를 막 이만하게 막 달아놓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왜 그러냐면 그만큼 열을 갖다가 낮춰주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 그래서 고온 초전도체가 발생되면 뭐가 좋다는 얘기야? 저항이 매우 작다 보니까 이런 열이 안 발생하거든 실제로. 네. 그러면 이제 저런 냉각 장치가 필요가 없단 말이지 실제로 전기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세계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고온 초전도체 같은 게 발생하기 쉽지가 않은 거지 그지? 조건상.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럼 반도체하고 부도체는 어떨 것 같냐? 열을 가하면 저항의 크기가 반도체는 좀더 저항이 원래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거의 없어. 물질 내에. 유리가 아까 내가 반도체라고 그랬는데 유리 너희들 저 전기 통하냐 저거? 안 통하나요? 전기 안 통한다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쟤네들은 원래가 부도체인데 그래서 전기를 통하지가 않고 자유전자도 없는 녀석인데 열을 가해주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튀어 올라가? 전도띠 쪽으로 튀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예 전자가 없던 물질이었는데 전자가 일부 생성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전기 저항이 작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맞다는 말이죠.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이해되냐 이거? 도체는 열을 가하면 저항이 커지고 반대로 부도체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면 저항의 크기가 낮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물질관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 자 그러면 다시 문제 들어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양전하와 전자가 있는데 이동 가능한 놈은 전자다.
그냥 전자가 아니라 무슨 전자라고? 자유자유. 자유전자. 속박된 전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애초에 플러스 극을 띄고 있고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는 건 누구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마이너스 극성을 띄고 있는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양성자의 숫자보다 뭐가 많다는 거야? 전자. 전자. 자유전자의 수가 더 아니 음극을 띄고 있는 전자의 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유전자의 직접적인 이동에 의해서. 그럼 자유전자의 밀도, 즉 전하의 밀도가 높은 쪽은 어느 쪽이야? 이쪽이라고 이쪽. 네.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네. 근데 얘네들 접촉을 시키면 무슨 일이 발생해? 마이너스 반대편. 전하의 밀도가 완전히 평평해질 때까지 전하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치를 넣어보면 여기는 전자의 수가 10개가 한 부족해. 알겠지? 10개가 더 부족해가지고 플러스 10쿨롱 정도의 전하량을 띄고 있는 녀석이라고 가정해볼게. 알겠죠? 원래 이 정도 양은 아니지만 그냥 가정해보겠습니다. 얘는 반대로 얼마야? 마이너스가 한 10개 더 많아. 그래서 마이너스 10쿨롱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을 딱 접촉을 시키잖아. 그럼 몇 개씩 나눠 가질까? 5개. 그렇지. 5개씩 나눠 갔다. 5개씩. 이해됩니까 이거? 네. 얘는 너. 어? 네. 이해되냐? 왜? 화장실 좀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그럼 접촉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이게? 전자가 이동. 전자가 이동.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해? 똑같은 저쪽으로. 두 전하의 밀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니까? 네. 똑같아질 때까지. 마이너스. 그럼 몇 개가 이동할까 이쪽으로? 5개가 이동하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5개만 이동하고 되냐 이거? 10개 아니잖아요. 10개가 다 이동을 해야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10개가 다 이동을 해버려야 무슨 현상이 생겨? 얘가 전화와 얘 전화가 똑같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맞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어? 알겠지? 네. 그래서 내가 수치를 좀 잘못 넣긴 했는데 이거 좀 이상하긴 하다. 이상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 그러니까 얘가 한쪽이 전하의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한쪽이 이제 극성이 좀 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극성에 대한 밀도가 높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전하가 직접 이동을 하니까 그리고 이동한 전자가 두 개로 양분돼서 나눠진다 보니까 두 물질이 결국은 같은 극성을 띠게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밀어내 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접촉을 하게 되면. 자, 그렇게 이해합시다. 알겠죠? 네. 자, 넘어갑시다. 이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방금 그 논리인데 이제 수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요거 과정 1, 2, 3번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각각 A, B, C가 몇 쿨롱의 전하량을 띠게 되는지 한번 구해보자. 해봐 빨리 이거. 한번 해보자. 지가 뭐 그러니까 접지는 뭐냐면은 그 손가락. 전하가 가장 낮은 지점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접촉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접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닥에다가 이제 접촉을 한다는 얘기죠. 접촉을. 근데 접지를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0쿨롱 정도의 전하량을 띠고 있는 물질이야. 네. 그럼 얘를 갖다가 지금 바닥에다가 접지를 시켜버리면요. 이게 이제 접지 마크거든. 이렇게 되면은 이 전하가 무슨 현상이 생길 거냐면 이 바닥은요 무한의 전하량을 담을 수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 사실은. 그러니까 접지를 시킨다는 얘기는 무한의 전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지구와 접촉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0콜롱짜리를 갖다가 바닥에다 딱 접지를 해버리는 순간 전하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일어날 거야? 언제까지? 두 물질이 전하량이 비슷해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이 무한의 전하량을 띠고 있는 지구는 중성입니다. 중성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쿨롱이면은 지금 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전하의 밀도가 여기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은 지구 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야. 언제까지? 둘이 잘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근데 이 무한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지구가 이거 10개 받아갖고 뭐 다 바뀌냐 이거? 안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둘이 어떻게 돼버려요? 빵빵대 중성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중성이 돼버립니다. 접지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뭔 말인지 알겠냐 이거? 골 때리기도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중등 과정의 정전기만 배워가지고 조금 이해 못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전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동하는 거냐면 전하의 밀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즉 전하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전하의 밀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되는 게 일반적인데 언제까지 이동한다고? 같아질 때까지. 두 전하의 밀도가.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알고 풀어보세요 이거. 자 C는 접지하면 어떻게 되쁘냐? 중성돼버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거 왜 중성되는지 그 시스템을 이해하라고. 정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애워. 접지시키면 중성된다고. 알겠지? C를 1C라고 써요 아니면 그냥 C라고 써요? 뭐가요? 그 C가 1C라고 하면은 1C라고 해도 돼. 그냥 1C라고 하는 거야 원래. C만 쓰면 안 되지. 앞에 수가 있어야지. 뭐 1쿨롱 얘기하는 거지 그지? 1쿨롱 그냥 1쿨롱을 쓰시면 돼요. 답 나왔나요? A는 몇 쿨롱 되냐? 2쿨롱 2쿨롱. B는요? 1쿨롱 1쿨롱. C는요? 1쿨롱 1쿨롱. 됐지 그지? 설명이 필요한 사람. 설명이 필요한 사람. 없습니다. 없냐? 네. 왜? 도현이는 왜? 설명 필요하다고? 그래. 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A 같은 경우는 설명하기 필요한 사람도 있어야지. 그래야 뭐 이해를 하지. A는 지금 얼마야? 8쿨롱. B는 얼마냐? 마이너스 4쿨롱.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쿨롱이었는데 얘는 접지시켜버리는 순간 얘는 중성이 돼버리고, 중성이 된다는 얘기는 그 어떠한 전하도 띄고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두 번째 과정이 A와 B를 접촉시킨 다음에 다시 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 둘을 접촉시킨다는 얘기는 두 물체에서 가지게 되는 전하의 양이 같아질 때까지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8 플러스 마이너스 4C를 그냥 더해줘. 그냥 더해주면 돼. 더해주면 얼마야? 4C가 되지. 4쿨롱. 그지? 그리고 이 4쿨롱이 어떻게 되냐면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긴 해요. 일반적으로. 뭔 말인지 아냐 이거?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BC도 똑같이 하면은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2쿨롱이 되고 얘도 2쿨롱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묘사가 된단 말이야 이거. 콜? 이해됨? 왜냐면 여기 좌표로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8이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에 딱 중간이 어디냐고 생각을 해봐. 가고 뺏기고 해가지고 딱 중간이 된단 말이야. 거기가 어디야? 2야 2.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도현아?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거 계산법이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더한 다음에 2로 양분해줘 버리면 되거든. 맞냐? 이해되냐 이거?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네 둘 다 2쿨롱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뭐냐면 금속구 B와 C를 접촉시킨다는데 요놈하고 요놈하고 이제 다시 접촉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1쿨롱씩 1쿨롱씩 전하를 다시 나눠 갖게 되겠지, 그지? 전하의 밀도차가 없어질 때까지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의미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5번을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그 6번부터는 쿨롱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쿨롱 법칙 배운 사람 배웠어? 나머지는 안 배웠다는 수업 얘기인데 시간에 했을 거예요. 언제요? 과학 시간에. 화학 시간에 쿨롱 법칙을 해? 아나머치 뭐야?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정리형 거. 저 쿨롱 법칙이 별건 아니고 방금 우리가 정전기를 배우다 보면요 전기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기력이 뭘까? 전기력이 방금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물질들 간에는 무슨 힘이 발생한다고? 인력이 발생하고 같은 극을 띠고 있는 것끼리는 서로 청력이 발생한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뭐야? 인력과 청력이 힘이야, 힘이라고. 그런 힘들을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적인 극성에 의해서 서로 밀어당기거나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들을 갖다가 전기력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옛날에는 중학교 과정 때는 이 전기력을 그냥 생긴다고만 배우고 끌어당기냐 미냐 요 정도만 구별을 했지 이걸 얼마나 세게 끌어당기고 얼마나 세게 미는지 구별하지 않았어요. 이걸 특별하게.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이 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쿨롱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력의 크기를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별거 없어. 쿨롱 법칙이고요. 그러면 그 전기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느냐? F는 K 이제 쿨롱 상수라고 그러고 R 제곱에 Q1, Q2라고 하는 이런 공식으로 그 전기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대. 이게 쿨롱 법칙이라고 부르는 수학적 함수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집어 넣으면은 두 입자가 갖고 있는 전기력의 크기를 수치화할 수 있어 그냥. 이 R은 뭐냐? 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리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어디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뭐 이제 그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Q1과 Q2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각각의 물질이 갖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전하량.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 의문을 가져야 될 게 전하량을 너희들 알고 있냐 이거? 전하량이 뭔지? 전기 운송도. 아닌데. 그냥 전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들의 양을 갖다가 수치화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원래 이 전하량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I는 T분의 Q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I는 T분의 Q. 그러니까 이걸 다시 고치면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IT라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IT. 이게 전하량의 의미야. 그러면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 거냐? Q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전하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I는 전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T는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선이 있다고 하면은 이 도선의 단면적을 뭐가 흘러가?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일반적으로 누가 흘러가는 거야? 양성자가 흘러가? 전자가 흘러가지, 그지? 일반적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흘러가긴 할 건데 얘네들이 초당 지나가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학에서 몰처럼 기본 단위를 설정을 해놨어. 과학계에서는, 물리학계에서는. 전자들의 개수가 뭐 한두 개 지나가겠냐 이거? 아니겠지, 그지? 엄청나게 많이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얘네들도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이만큼의 뭉탱이를 우리가 한 1쿨롱으로 정하자라고 되어 있는 그 수치가 있는데 그 1쿨롱이 얼마냐면요 대략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대략 625경 정도 돼요. 625경 무슨 말인지 아냐? 그러니까 어떤 도선의 단면적에 1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625경의 전자들이 흘러가는 정도의 양을 1쿨롱이라고 얘기한다. 1쿨롱. 이게 전하량의 의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이해했습니다. 됐죠? 이런 상황으로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도는 알고서 여기 해석을 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물질들이 갖고 있는 전하량을 Q1, Q2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전하량의 곱을 뭘로 나눠버린 거야? 두 입자 간의 거리 R 제곱으로 나눠버린 개념이 바로 전기력의 크기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다는 얘기야? 입자 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런 전기력의 세기도 작아진다는 얘기고, 그치? 그래 안 그래? 반대로 가까워지면 제곱의 관계로 이제 커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이 앞에 K는 쿨롱 상수라고 그래가지고 9.0 곱하기 10의 9승인가 되는 이제 그런 값입니다. 상수값이에요. 근데 이거 이런 건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솔직히 상수 계산은 잘 안 하지. 너희들 파이 3.14 계산 안 하는 것처럼, 그치? 그래 안 그래?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6번부터 문제는 우리가 뭘로 계산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런 쿨롱 법칙을 통해 가지고 이 F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보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이거 같은 경우 F1과 F2가 각각 몇 대 몇의 그 뭐야 힘의 크기비, 전기력의 크기비를 갖다가 가지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일단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A, B, C 세 개의 공, 그지? 근데 이젠 A, B 사이에서의 힘의 크기를 F1, B, C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기력의 크기를 F2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B 값을 구하는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A와 B는 같은 전하량으로 대전되어 있고 공 C는 대전되어 있지 않은 공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먼저 B와 C를 잠깐 접촉시켰다가 떼어놓고 공 A와 B, B와 C 사이의 거리를 갖게 한 다음에 크기를 갖다 구해놓은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몇 대 몇 대일까 이거? 볼 것도 없이 2대1 이거 볼 것도 없이 그냥 2대1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맞냐 안 맞냐? 맞아요. 어? 그냥 살짝만 그 수치만 살짝만 대입해줘도 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전하량의 크기가 지금 2대 1대 1이 된 거 아니냐 지금?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2대 1대 1이니까 같은 거리가 같다면 R제곱은 같지만 Q1, Q2의 곱값이 2 곱하기 1이냐 1 곱하기 1이냐 요 차이니까 전기력의 크기는 2대 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6번의 답은 2대 1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도 역시 쿨롱 법칙으로 풀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계산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7번. 선생님 이거 방향도 생각해야 하는 거. 방향도사 생각해야지. 제곱이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논리로만 따져보면 이 둘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기력이 4N이지. 네. 근데 아까 극성이 나와 있어. A, B, C 모두 다 무슨 극성을 띠고 있대? 플러스 극성을 띠고 있대. 그러면 이때 전기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A는 B를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B도 역시 A를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이 두 힘은 전기력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의 관계예요. 그래서 얘가 4N을 받으면 얘도 얼마를 받아요? 4N을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인식하면 되는 거거든.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Q1, 얘는 Q2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둘이서 발생되는 전기력의 크기 4N은 K R제곱에 Q1, Q2로 지금 만들어진 힘인 거야. 저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근데 얘가 C도 역시 같은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으로서, 그지? 네. 두 배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4분의 1.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쪽으로 얼마만큼? 서로 같은 극성이니까 1N만큼 왼쪽으로 미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물론 당연히 얘도 얘를 1N. 오른쪽으로 1N만큼 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B가 받는 힘의 입장에서 보는 말이야. 알겠지? 네.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오른쪽으로 3N 정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쿨롱 법칙에 의한 관계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 시냐? 몇 시까지 지금 우리가 수업이? 30분 15분밖에 안 남았네. 좀 다 풀지 말고 띄엄띄엄 풀자. 8번 넘어가시고 이게 쉬우니까 잠시 한번 해보시고 9번 한번 해봐. 9번. 자, 9번 찾아봐. 재준이 그만 자고 빨리 일어나 이 자식아.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자고 자빠져 있어. 어? 일반고 학생이야? 일반고 준비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러려고 지금 각오 준비하는 거야? 이럴 것 같으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꼭 지금 잤어야 했던 거냐? 어? 빨리 얘기해 임마. 절도 있게. 새끼가 말이야. 풀어봐 빨리. 졸리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나갔다 오라니까. 괜히 욕먹지 말고. 그 조는 건 용서가 안 돼요. 왜 못 자게 하냐면 지금 자잖아. 좀 이따 집에 가서 잠을 못 자. 진짜예요. 맞지 않냐? 그러면 집에 가서 또 2, 3시까지 안 자고 이제 그 뭐야 유튜브나 보고 자빠져 있다고 그러면 엄마가 막 자라고 하니까 억지로 누웠어. 근데 잠이 안 와. 핸드폰 옆에다 놓고 어떻게 하고 자빠져 있어요? 이상한 거 보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래 안 그래? 2시, 3시까지 막 보낸다고. 근데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잖아. 악순환의 연속. 악순환의 연속.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자잖아요. 좀 이따 잠 못 자 진짜. 잠은 집에 가서 푹 자. 알겠어요? 재준이 나갔다 와 빨리. 네. 나가 빨리. 좀 바뀌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진짜 깼으면 다행이고. 정식 기억을 잃었어. 전기장이. 응? 전기장이. 많이 피곤해. 아씨 전기장은 내가 설명 안 해줘. 아 일단 전기력 방해 구하는 문제다. 아또 전기장 문제 나오네. 아 나 진짜. 전기장 이거 전기장은요 뭘 보고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장 알죠?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은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기장은 너희들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배웠을 거야. 네.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니지. 자기장은 자석이니까 N극에서 S극을 향한다라고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냥 자기장은 그래. 근데 전기장도 똑같은 개념이야. 전기장도 플러스 극판이 있고요. 마이너스 극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 사이에서도 전기력선 즉 전기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라고 얘기를 하죠. 전기력이 미쳐지는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입자와 입자 사이에서 인력과 청력이 발생한다면 그 공간에는 전기장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면 플러스 극에서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극성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이건 정한 거예요. 알겠죠? 네. 왜 정한 거? 왜 이렇게 정했냐면 그냥 플러스가 남성성을 상징하는 전하 입자들의 주체라고 봤거든. 그냥
과거에. 과거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큰일 나지, 그지? 그래. 근데 이제 과학은, 특히 물리학은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실 봐봐 지금. 지금도 여학생 2명에 나머지는 지금 다 남학생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그 여자 과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 딱 한 사람 얘기해. 원래 훨씬 많은데 원래 훨씬 많은데 유명한 사람이 지금 딱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문득 생각나는 사람은 온니 마리 큐리, 그지? 그래 안 그래? 퀴리 부인이랑 마리 퀴리랑 다른 사람이죠. 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윤재준이랑 재준이랑 똑같은 사람이. 맥스레이도 개발하고. 테레사. 테라사 선배랑 마더 테라사. 그 퀴리가 아마 남편 성일 걸? 그래서 퀴리 부부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럴 거. 미국은 원래 미국이나 서양 쪽은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여성들이, 그지? 결혼하게 되면. 어쨌든 그래서 남자도 그때 그 프로젝트에 같이 참가해서 사실은 같은 업적을 쌓긴 한 사람인데 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양성자라든지 전류의 주체라든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지만 지금 얘기하자면 그 남성성을 상징하는 플러스를 좀 기준 입자로 그냥 정했어요. 그 뭐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걸 정한 거예요. 그냥 옛날에 유럽 쪽이 우리나라보다 더 고지식했어 사실은. 그 옛날부터 막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남자는 태양, 여자는 달, 이런 사상 있잖아, 그지? 남자는 낮, 여자는 밤, 이런 식의 사상이 이게 사실은 유교적 사상이 아니라 서양에서 나온 개념들이에요, 전부가. 그래서 서양에서도 과학자들이 이제 남성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대요. 그냥 나한테 그러지 마. 내가 정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정한 거야. 정했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한다. 정기적인 성질 같은 거. 전기장의 그 방향성은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서 봤을 때 그러면 A 지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왼쪽. 대충 그리게 여기다가 여기가 이제 A가 있는데 얘가 무슨 극이야? 아니다, A가 아니야. 입자가 여기에 플러스 극이 있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극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전기장은 어떻게 펼쳐져 있냐면 플러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쪽을 향해? 마이너스 극성을 이렇게 향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향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장 영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 방향이에요, 플러스는. 그리고 마이너스는 들어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9번에 A 지점은 왼쪽, B 지점은 오른쪽, C 지점은 왼쪽. 이런 식으로 결정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또 몇 번을 좀 풀어볼 거냐면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 아니 수업을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쿨럼 법칙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전기장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어차피 이 이상은 오버스펙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또 다른 이론을 좀 진행할게요. 바로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이론을 조금 해야 돼. 오메 법칙을 해야 됩니다. 오메 법칙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오메 법칙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건 전류, 전압, 저항 이 세 개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회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물리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도가 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전기 회로를 좀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의 좀 하고 갑시다. 알겠죠?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그 오메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풀어보려면 세 개부터 좀 정의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류부터 한번 해보자. 전류부터. 자, 너희들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전류는 뭐라고 정의되고 있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전화요. 그렇죠. 전하의 흐름으로 되어 있어.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 딱 들었을 때 정의 딱 들었을 때 좀 이상하지 않더냐? 전류가 전하의 흐름이야? 분명히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프리일렉트론, 자유전자의 흐름이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킨다고 배웠거든. 누가 흘러가는 거야? 자유전자들이 흘러간다고. 그리고 자유전자가 생성되는 배경은 아까 뭐였어? 아까 얘기했지만 전도띠까지 이런 익사이팅, 전도 전이 현상 때문에 물질에서부터 이런 자유전자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런 자유전자들이 도선을 타고 흐르는 과정에서 전류가 이런 전기적인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전류를 갑자기 전자가 아니라 전하의 흐름으로 뭉뚱그려 버렸을까? 그냥 사전적인 의미가 이래서 이런 거야. 여기 전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거 맞잖아. 예. 만약 전자가 주체면, 전기적인 현상에 전자가 주체면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전하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자유전자의 흐름을 수치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써놔야지 이게 전류 아니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정확하게. 근데 지금도 전류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정의를 보면 전하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버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전자는요 언제 발견됐어? 이게 누가 발견했다고 배웠냐 너희들? 안 배웠어요. 톰슨이 발견했다고 배웠을 거야. 그래 안 그래? 톰슨이 누구야? 러더퍼드의 스승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러더퍼드의 제자가 누구야? 톰슨. 보어 아니야. 이 사람들 다 화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사람들 물리학자 아니에요. 전부 다 화학자들인데 물질관을 갖다가 하는데 그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지대한 노력을 했거든요.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 그 다음에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러더퍼드의 제자인 보어는 전자 껍질 이론과 양자역학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그죠? 네, 개또라이 대한 사람. 근데 톰슨이 2명 아니에요? 네? 톰슨이 2명 아니에요? 뭔 톰슨이 또 2명이야. 왜 사람을 갑자기 쌍둥이로 만들어? 근데 이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최초로 전자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합니다. 실제 전기적인 현상이 먼저 발견됐고 그 이후에 전자가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전에 너희들이 알고 있던 테슬라라든지 앙페르라든지 이런 그 패러데이라든지 이런 전기적인 현상에 대한 이런 엄청난 과학자들이 전기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미 다 발견을 해놓고 그 이후에 1900년도 초에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다고. 뭔가 이상한. 그러니까 그 전에 과학자들은 뭐가 흘렀다고 봤던 걸까? 뭐가 흘렀다고 봤던 원자 핵. 원자 핵이랑 그게 아니라 플러스극을 띠고 있는 입자들의 흐름으로 봤어요. 전기적인 현상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옛 서적들을 보면요 전부 다 플러스극을 띠고 있는 입자가 막 흐르는 것으로 그림이 표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기적인 현상은 아주 작은 그 뭐예요? 전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의 흐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왜 결정된 거냐면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서로 달라붙거나 밀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N극과 S극처럼 두 개의 극성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가 어떻게 된 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적인 극성을 띠고 있는 입자들의 흐름을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서 누가 주체로 생각했던 거야? 플러스극을 띠고 있는 입자가 주체가 되어서 그놈들이 흘러가서 이런 현상이 생길 거다라고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누가? 톰슨이 전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짜로요. 선생님. 근데 왜 플러스였을까? 왜 하필 플러스극을 띠고 있는 입자를 주체로 했을까? 남자가 그렇지, 바로 남성성. 뭐라니까. 네, 아니 뭘 해서 그런 거 아니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거 조금 좀 선생님도 좀 틀딱이긴 하지만 너는 어찌 그런 더 틀딱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실제로 여학생들이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남자들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여학생들은요 남자애들처럼 양아치적인 짓거리는 안 해. 적어도
성실해요 학생들이 훨씬 더. 그래서 공부를 그 남녀공학 가면요 여자들이 탑 다 있죠 탑. 그 실제로 남녀공학 가서 성적을 비교해 보면은 탑들은 전부 다 여학생들이에요. 1위부터 10위까지 딱 넣으면 10명 중에서 9명은 여자야. 근데 1등은 누구게? 남자. 역시 남자. 이과에서 이과에서 그쵸. 네, 이과에서 물가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문과는 진짜 막 국어선생님. 완전 엄청난 재능 있지 않은 이상 갑니다. 제일 그냥 비싸도 러시아어 학과 가서 유튜버 야 조용히 해. 지금 그게 왜? 한인혁이? 이름을 플러스로 붙이든 마이너스로 붙이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었어 그냥 정기적인 성질을 띈 입자라고 생각했고요. 뭐 그때 당시 현미경이 있냐 뭐가 있냐. 지금도 원자를 지금 눈으로 보지도 못한 세상인데 너희도 원자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못 봤어요 아직. 원자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원자의 지름은 어느 정도야? 거저로 다 뒤집었던 거야. 10의 있다는 걸 마이너스 증명은 했어. 15승미터. 이게 펜토미터입니다. 펜토미터. 요 정도가 원자의 지름이야. 우리 인간이 지배한 세상은 어느 세상까지야?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야. 나노미터 세상까지는 우리가 지배했어요. 그래서 나노미터 정도 단위로 뭔가를 만드는 건 가능을 해. 와우. 실제로. 네, 많이 만들어요. 너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CPU나 이런 거 전부 다 4나노 공정이니 7나노 공정이니 이런 식으로 나노 공정 단위로 만듭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나노 단위의 길이는 우리 인간이 정복한 단위야. 하지만 나노 다음에 뭐냐? 12승이 뭐냐? 마이너스 12승이. 마이크로. 마이크는 그게 아니야.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이고 그거는. 센티미터 타이밍. 마이너스 12승이 뭐였더라? 이거 에탄올.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5승이 이게 펜토미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 펜토미터 할 때. 펜토미터. 세계 단위로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래 10의 마이너스 3승이 밀리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노미터. 아니 마이크로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노미터. 그다음 나노 다음에 그 다음에 에톤가. 아무튼 그럴 겁니다. 어쨌든 10의 마이너스 12승 있고 그 다음에 펜토. 15승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이걸 정복했겠냐? 불가능하잖아.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여기까지 아직 우리가 정복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에서의 세상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상상입니다. 상상. 네. 가설에 의한 이럴 거다라고 하는 가설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 번도 전자라든지 원자,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실제로. 너 씨. 근데 원자 핵은 이 길이의 10만 분의 1이란 말이야. 실제로요. 맞습니다. 되게 빠르다. 안녕하세요.